자, 오늘 결정적 투자는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 얘기를 이미 많이들 하셨겠지만 미국의 물가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갑자기 연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시장 변동성도 더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인플레가 정점인 겁니까? 아닌 겁니까? 인플레이션 정점을 논하기 좀 이른 시점인 것 같아요. 어제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봐도 한 7%대 후반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8.5에서 8.3이 나왔다라는 거는 사실 8.5나 8.3이나 뭐 둘이 큰 차이는 없는 거고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는데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9시 반경에 이제 이 지표가 나왔는데 지표가 나오고 나서는 뭐 미국채 금리 급등하고 나스닥 선물 1% 상승하고 있다가 마이너스 1%로 막 쏟아지면서 밤에 이제 미국 주식 매매하시려고 준비하신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우셨을 거고 약간 공포스러우셨을 거예요. 미국 본장도 많이 떨어졌지만 CPI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CPI를 살짝만 말씀을 드려보면 헤드라인이 8.3이 나왔는데 8.1이나 8.3이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건데 그 세부 내용을 이제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죠. 어디서 많이 떨어졌느냐? 에너지 가격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많이 올랐다가 유가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헤드라인 수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지금 간밤에 유가가 6%나 올랐거든요. 또 다시 105달러입니다. 이번 주에 고점이 109달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지난달보다는 5월 달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요. 지금 어제 우크라이나의 가스 송출 국영 기업이 송출을 중단했다. 전체 유럽 가스 사용량의 3분의 1 정도를 담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급등했고 유가가 급등한 상황이 5월 급등이라고 표현하기가 105달러면 급등한 거죠. 네, 그럼요. 4월보다 높은 거니까. 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지금 4월에 8.3이 고점이 그러니까 거기서 더 낮아지진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유가가 다시 이제 3월 대비해서는 1%포인트나 하락한 거거든요. 1%포인트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다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CPI 7%를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임대료 같은 부분들은 계속 높은 수치를 유지를 했어요. 0.2%포인트 상승을 했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서비스 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저도 뭐 해외여행을 나가고 싶지만 항공권이 너무 비싸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진짜 제가 부모님 항공권 예매를 해드렸는데 그 비즈니스를 끊어드렸더니 효녀시네요. 네. 아니 근데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왕복 티켓이 1,000만 원이 넘어요, 미국이. 그렇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주식도 떨어졌는데. 4월 소비자 물가에서 이제 항공 요금이요 18%가 급등을 했습니다. 항공 요금뿐만이 아니라 밖에 리오프닝 때문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료, 렌터카, 숙소 비용, 외식 비용 다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게 낮아지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앵커님 왜 끊어주셨죠? 굉장히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요? 효녀니까. 그렇죠. 아니 주식으로 돈 벌 줄 알았죠. 일단은 봉쇄됐다가 풀렸기 때문에 한 번쯤은 나가자는 수요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복 수요라고 해서 이제 2, 3년 동안 못 갔으니까 오랫동안 두세 번 갈 거야. 이런 수요는 없다라고 치더라도 그래도 한 번은 가자. 이런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서비스 물가는 계속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월 달에 낮췄던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5월 달에는 실자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앞자리. 헤드라인 지표는 계속 높을 수 있는데 지금 6월 달에 또 FOMC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연준 인사들은 뭘 보겠습니까? 어제 이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게요.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지표인데 연준은 이걸 낮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이제 사람들이 임금도 높여야 되고 왜냐하면 앞으로 물가가 5% 오를 것 같은데 제 월급은 3%만 올려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가만큼은 올려줘야 되거나 물가보다 더 올려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걸 반영해주는 회사가 있는 겁니까? 좋은 어딘가에는 회사네요. 있겠죠. 그 회사 어딥니까? 어딘가에는 있을 텐데 그래서 연준이 계속 50bp, 75bp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함인데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아지다가 어제 CPI 보고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연준은 긴축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조금 더 긴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충격을 받은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시장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뭐 미리 선반영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6월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물가 고공행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섣불리 선반영했다. 섣불리 증시도 바닥이다라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네요. 선반영이 됐을 때는요. 뭔가 이제 해결되고 나서 선반영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해결되고 내려가는 건데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이 그냥 선반영하고 그다음에 또 반영만 된 거기 때문에 이게 개선이 될 조짐이 뭔가 어딘가에서 보여야 주가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텐데 그러지는 못한 실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식시장에서도 제일 싫은 게 불확실성이고 그래서 변동성으로 나타나는 거고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내 위험 자산에서 내 자산들을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래서 변동성이 되게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 높았다. 그래서 괜히 시장에서는 옐런에 대한 연준과 파월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시장도 더 지금 변동성이 커졌는데 그럼 이번 CPI 발표가 사실 증시 변곡점이 될까? 바닥을 다질 수 있을까?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로 계속 방송을 했었죠. 하다가 하루 만에 톤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CPI가 7%대가 나올 거라고 대부분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 고점을 봤으니까 뭔가 바뀐 게 있어. 그러면 여기서 변곡점이 나와서 반등을 줄 거야라는 이제 논리였는데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8.5나 8.3이나 같은 거고 5월 달에 7자를 못 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개선된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변곡점을 예단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건 6월까지 가야 됩니다. 6월까지 가야 되는 6월에 CPI도 한번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6월에 파월이나 FOMC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봐야 되는데 정말 이거는 팩트만 보고 보면 인플레이션은 바뀐 게 없죠. 미국의 1분기 GDP는 마이너스 1.4%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충격이었거든요. 그런데 파월이나 바이든이나 이거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서 작년에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일시적이다. 얄미워 죽겠네요, 진짜. 뭐라고 하면서 주식 안 하나 그 사람들? 뭐라고 하면서 일시적이라고 했냐면요. 이게 수입 물가가 높아져서 GDP에서 수입 물가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쳐서 마이너스를 한 거기 때문에 개선이 될 거야. 미국의 소비는 굉장히 좋아요. 고용도 잘 되고 있고 소비가 미국의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이 수입에서 적자만 축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2분기엔 좋아질 거야. 그런데 물가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수입 물가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 지금 그쪽에서도 뭐 에너지나 이런 거 수입하는데 적자도 많이 났을 거고 그런데 에너지 가격은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그게 체감될 정도의 급등에서 급락이 아니고 급등한 다음에 살짝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고물가가 만약에 2분기까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2분기에 흑자로 확 돌아서는 것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을 보면요. 2.7%가 증가하긴 했습니다. 미국이. 증가한 건 좋은 건데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면 어느 쪽에서 좋아졌냐? 자동차 같은 내구재 소비 기여도가 0.35%를 기록해서 좋았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때는 내구재가 잘 팔렸잖아요. 집에서 뭐 차도 사고 TV도 사고 뭐 게임기도 사고 하면서 내구재가 잘 팔렸는데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는 내구재는 사실 TV 재작년에 바꾼 사람이 올해 또 바꿀 리 없잖아요. 그래서 내구재 소비는 좀 줄어들 거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권이나 이 소비재가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까보니까 식음료, 의류, 신발, 가솔린 같은 비내구재 소비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0.38%.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제가
뭐 차를 사려고 하는데 차가 한 1년 뒤에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1년 정도 기다렸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차가 나올 때가 됐는데 주머니에 돈이 떨어졌어요. 코로나 동안 일도 안 하고 이제 쓰다 보니까 주머니에 돈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곧 2, 3개월 뒤에 나올 차를 해지하느냐. 예. 그렇게 기다렸는데. 예. 아니면 좀 먹는 거 줄이고 그래도 이게 차를 몇 년 타야 되는데 좀 사볼까? 무리해서라도. 무리해서 사볼까? 이렇게 하면서 비내구재 소비를 줄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국이 그 지금 주장하고 있는 소비는 괜찮아. 가 아니네요.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미국의 바이든이나 파월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게 소비가 괜찮아? 임금이 올라가고 있어? 근데 임금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임금은 지금 5.7% 올랐어요. 네. 헤드라인 수출, 명목 수출은 5.7% 올랐는데 물가가 얼마큼 올랐죠? 8%. 그러면 내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죠. 감소한 겁니다. 마이너스. 지금은 그 전에 저축률을 가지고 우리 앵커님처럼 네. 저축한 걸 가지고 땡겼었어요. 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렸지만 언젠가는 시간이 좀 소비라는 건 한 번에 확 줄지 않거든요. 예. 쓰던 그 패턴이 있기 때문에 패턴이 확 줄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데 언젠가는 느끼게 됩니다. 카드 명세서를 보고 통장 잔고를 보니까 이렇게 되면 소비도 줄어들 줄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줄었습니다. 벌써요? 네, 정말로. 네. 왜냐하면 이게 주식시장이 좋아질 기미가 안 보여서 맞아요. 우리같이 투자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러면 소비도 위축되잖아요. 근데 이미 비행기 값은 질러버렸고 네. 보통 봄철에 뭐 옷 한 벌 사지 않습니까? 올해는 쇼핑 일절 없습니다. 그게 네. 저희처럼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빨리빨리 하시는데 사실 예. 500만 이제 뭐 투자자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예 주식에 신경 안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뭘 보고 있느냐? 내 부동산 가격이 올랐잖아요. 아직 뭐 집값이 일정 부분들은 하락했다라고 하지만 예.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예. 두 많이 배 났습니다. 올랐죠. 예. 그러면 내 자산은 굉장히 아직까지 높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가 그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고공행진하는데 예. 경기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진짜 미국의 소비 지표는 늘어나니까 괜찮다. 미국 소비 관련된 주식을 사자라는 논리도 저는 가져본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사실 이것도 그냥 숫자가 주는 마사지일 수 그렇죠. 있어요. 왜곡 예, 현상일 수도 왜곡일 있고요. 수 약간 있겠습니다. 후행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바로 대입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나스닥이 전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져서 이제 코로나 직전 상황이고 아마 내 주식의 계좌들도 앞자리가 인플레이션만 바뀐 게 아니라 내 주식도 디플레이션으로 앞자리 숫자 다 바뀌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다면 거시 환경이 언제 우호적으로 변할 것이냐. 우리가 그걸 보고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종목 대응을 해야 할 텐데 일단 지금 손을 놓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이런 변동성이 이어지겠습니까?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요새 들어서 드는 생각인데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될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저는 이제 80년대생이어서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에요. 뭐 여기 그렇죠. 계신 예, 분들, 석유 파동 같은. 네, 없었죠. 석유 파동 그때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여기 시청하시는 예. 분들은 몇몇 분 이제 뭐 계실 수 많은 분들이 있죠? 경험하셨겠죠. 예. 그 당시에 뭐 저도 이제 90년대 후반,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경제학에서는 경제가 성장하면 인플레이션 무조건 발생한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있었나요? 경제는 성장했는데? 없었네요. 네. 경제학 교과서와 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 높은 인플레이션은 아마 우리가 투자하는데 상수가 될 겁니다. 변수가 아니라. 늘 있는. 네. 지난 10년 동안은 저물가가 상수였고 예. 저물가에서 뭘 어떻게 잘하는 기업들 예. 그런 기업들을 찾는 게 포커스였고 예. 지금은 인플레이션 환경 하에서 어떻게 살아남는 기업들 수혜를 받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찾는 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성장주들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영원히 오르는 주식은 없어요. 어디에서나 영원히 오르는 주식은 없고 그래서 성장주에 대해서는 조금 시각을 조금
달리 해보시는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뭐 많이 빠졌으니까 뭐 넷플릭스 같은 거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좀 아니라는 위험한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뭐 물론 모든 성장주가 하락한다라는 건 아닐 테지만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기업은 또 살아남을 테지만 거기서 닷컴 버블 때처럼 많은 IT 기업이 사라질 거고 지금에 있는 많은 그 성장주들이 사라질 거고 알짜배기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리는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보는 업종들을 찾아보는 전략이 지금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성장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주식 투자에 진심인 자산을 많이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과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결국엔 근데 돈 벌어다 주는 건 성장주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예. 그 말에는 동의하는데 예. 그건 시점의 문제고 인간은 뭐 언제나 이제 그 자기 지금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5년, 10년 뒤에 성장주가 좋다. 뭐 닷컴 버블 때 네이버, 카카오, 구글 이런 기업들이 살아남아서 지금을 만든 거지만 네. 닷컴 버블 이후 동안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는 기회비용이라는 그렇죠. 게 있죠.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뭐 500년 동안 투자할 수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지금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성장주는 일단 접고 접다. 그건 좀 무서운 근데 이제 얘기고. 뭐 종목별로 물론 다르겠지만, 네. 왜냐면 저도 성장주 특히 2차 전지 시장에 그렇죠. 약간 너무나 큰 신뢰를 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계속 내 논리가 잘못됐나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게 됩니다. 몇몇 개는 살아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는 계속 체킹을 해야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게 이 주식 시장인데,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정도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수익 낼 수 있는 섹터 어디입니까, 차장님? 섹터요? 참 어디 봐야 됩니까?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면 그냥 가만히 계시라는 걸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손절하라고 한다고 60% 70% 하락한 거 손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손절한다라고 해서 바닥에서 싼 거 잡아가지고 몇 배 수익 낼 수 있는 것도 아닐 거라고 저도 못하는 거고요. 그거는 지금 뭐 방망이를 짧게 잡고 뭐 조금 먹고 팝시다. 그게 됐으면 여기까지도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밸류에이션이 PER이 10배 미만이고요. PBR이 1배대입니다. 저평가는 맞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더 내려갈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위로 올라올 거고요. 지금은 어떤 자산도 투자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주식 떨어지죠. 채권 떨어지죠. 그러면 현금 들고 있으면 되냐? 현금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 가치는 떨어집니다. 충격적인데요. 그렇다고 지금 부동산을 살까요?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뭐 레버리지 일으켜서 부동산 살 시기는 아니다라고 보고 그러면 일단 손절하기도 타이밍이 좀 늦었고 그런데 주식은 싸고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좀 버티고 어떻게 세상이 바뀌느냐에 따라서 약간 포트폴리오 조정 정도? 좋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굴뚝주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성장주보다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 올해 우리나라는 실적이 조금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아마 지수 하단을 많이 견고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면 그 실적 좋은 종목들이 뭐냐.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은행주들 실적 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내일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니까요. 전반적인 실적을 한번 싹 훑어보시면 다음 주 어떻게 전략이 좀 생기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차장님 나오시니까 정말 제일 정확한 소리다. 진짜 현실적이다. 뜬구름 잡는 소리 안 내서 너무 좋다. 여러분 매주 화요일입니다. 박재영 스페셜. 목요일입니다. 제가 요즘 이래요. 시장에서 많이 깨져봐서. 저 차장님 얘기를 듣고 저는 근로소득을 그래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소처럼 아주 일해서 훌륭한 방법입니다. 투자고 뭐고 지금 일해서 돈 벌어야 될 때다. 라는 결론 내렸습니다. 박재영 스페셜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